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문제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시민 권익위가 제안한 최종 중재안을 시민단체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5.18이 폭동이었다고 회고록에서 주장한 전두환에 대해 법원이 역사를 왜곡했다며 5.18 당사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최근 폭등하고 있는 광주 지역 집값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목장 등 새로운 장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장성의 공공 수목장림이 마련됐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문제는 어제도 해법 찾기에 실패했습니다. 시민권익위원회 중재안을 시민단체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보도에 정영욱 기자입니다. 시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한 중재안의 큰 골자는 시민 참여형 수기조사 방식을 도입하고 2달 뒤인 11월 10일까지 결론을 내자는 겁니다. 하지만 지하철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 모임은 2달 뒤로 못 박은 마감 시한에 반대했습니다. 공론화는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해야 할 일이라며 시간을 정해놓고 윽박지를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깃장을 서로 넣을 게 아니라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해서 갔으면 쓰겠다. 조급히 하지 말고. 그래봤자 이게 제 생각에는 보름 아니면 한 달 상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민 모임은 광주시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에 양측 추천위원을 넣자는 합의를 깼다며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시는 곤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큰 틀에서 시민 모임이 원하는 대로 판이 짜여가고 있는데도 사과와 문책은 지나치다는 겁니다. 최 위원장도 중재안으로 제시한 마감 시한을 지켜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신고리 그리고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 구성 과정 그리고 광주의 특징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2달이면 충분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민 모임이 사실상 중재안을 거부한 가운데 최영태 위원장이 어제까지 매듭을 짓자고 제안한 공론화 방식 결정은 또다시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입니다. 10년 넘게 장기 표류해오던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재추진 여부가 오늘 판가름납니다. 광주시는 오늘 2차 공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호반과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뒤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1000점 만점에 850점 이상을 받아야 자격이 주어집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최근 폭등하고 있는 광주 지역 집값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1주택 보유자라도 과세 표준이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인 경우에는 세율이 0.2%포인트 인상되지만 과세 표준 3억 원은 시가로 18억 원에 해당돼 광주에서 대상주택은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부 시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광주 남구와 광산구 등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폭등하는 집값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우리 지역 어제부터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오늘 새벽 사이 신안 가거도에는 266.5mm의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요. 여수 거문도에는 91.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내일까지 10에서 5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남해안 지역에는 최고 8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가 오면서 해안 지역에서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남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강한 바람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너울성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범람할 수도 있으니까요.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19.9도로 어제와 비슷하고요. 낮 기온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목포와 무안은 27도, 완도는 26도 보이면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과 구례는 27도를 보이겠고 해안가 지역으로는 기온이 좀 더 낮아서 여수는 25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18은 폭동이라는 전두환 회고록을 두고 5월 단체가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민사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전두환 회고록이 역사를 왜곡하고
5.18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회고록의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출판과 판매도 할 수 없게 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전두환 회고록은 출간되자마자 격렬한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5.18은 북한군이 침투에 일으킨 폭동이라거나 계엄군 헬기 사격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었기 때문입니다. 5.18 유족회 등 5월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는 전 씨를 상대로 곧바로 민형사 소송을 냈고 민사소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4부는 전두환 씨와 아들 전재국 씨 부자가 4개 5월단체에 각각 1,500만 원씩, 조 신부에게는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회고록에서 문제가 되는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과 판매, 광고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5.18은 이미 오래전에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진 민주화운동으로 전 씨가 일부 세력들의 근거 없는 주장을 바탕으로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발생 경위와 진행 경과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면서 5월 단체들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습니다. 5.18이 계속 진상규명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왜곡과 조작의 주범이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서 또 전두환 씨 이미 밝혀졌다고 봅니다. 한편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형사재판은 오는 10월 1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자신의 회고록과 관련해 손해배상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전두환 씨가 명예훼손 형사소송에서는 어떤 판결문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어제 오후 3시 45분쯤 광주시 서구 양동 70살 이모 씨 아파트에서 불이 나 집안 대부분을 태우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3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안방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필로폰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외국인 근로자 23명을 적발해서 18명을 기소하고 5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필로폰을 들여와서 모텔과 승용차, 숙소 등에서 투약한 혐의인데 중국인이 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인 2명, 미국인 1명 등입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 자신들의 나라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광고와 판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에서 무안경찰서 소속 43살 이모경이가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경위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기 전 가전폭력으로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변하는 장면 문화에 따라 화장한 유골을 나무에 뿌리는 수목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공공시설이 없었는데 숲으로 유명한 장성에 공공수목장님이 만들어졌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병구 씨는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돌아가신 집안의 어른들을 모시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매장이나 납골당이 아닌 화장한 유골을 나무에 뿌리는 수목장으로 하면 자연과 함께 영원히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첫째적으로 이제 환경 자체가 좋잖아요. 좋고 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 나무 주변에다가 4기 정도 또 8기 정도 가족을 안장해서 여러 어떤 큰 면적의 땅을 차지하지 않고 김 씨처럼 수목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4명은 화장 후 수목장 등 자연장으로 치르는 데 호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요와 관심에 비해 수목장을 치를 환경은 마땅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시립화장장이나 공동묘지와 같은 공공수목장님이 경기도 양평과 전남 진도 등 전국을 통틀어 2곳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장성의 3번째 공공수목장님이 들어섰습니다. 9만 2천여 제곱미터의 숲에 만기가 넘는 유골을 저렴한 비용에 안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 우리 수목장은 가격도 저렴하고 신뢰가 담보되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산림청은 국가와 공공법인이 조성하는 공공수목장림을 오는 2022년까지 50곳을 추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천주교 광주 대교구청의 건물 3동이 문화재로 등록됩니다. 문화재청은 천주교 광주 대교구청의 본관과 hen리관, 식당동 등 3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물들은 1961년 당시 대건신학교의 본관과 기숙사, 식당 등의 용도로 건립된 것으로 지하층을 통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이 특징입니다. 음식 예술과 관련된 창작자들에게 마케팅 교육과 각종 시설물들을 무료로 제공하는 비즈니스 복합 공간이 광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인데요. 어떤 공간인지 추영민 네이버 창업성장 TF 리더에게 들어봤습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공간이 참 귀여워요. 이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가 좀 어떤 공간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이버는 그 스몰 비즈니스와 크리에이터들이 각자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프로젝트 꽃이라고 하는 이름의 캠페인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파트너 스퀘어는 그 프로젝트 꽃의 가치를 실현하는 오프라인 거점이고요. 파트너 스퀘어를 통해서는 스몰 비즈니스 사업자나 또 창작자들이 무료로 교육을 받고 또 이런 스튜디오 공간을 대여해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스튜디오 공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는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로 좀 알고 있는데 이런 공간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나요? 그 콘텐츠 생산자와 이용자를 잘 연결하는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이 좀 더 좋은 플랫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만드시는 생산자 여러분들이 되게 잘 성장하셔야 되는데요. 그 콘텐츠를 잘 만드시기 위해서 교육을 잘 시켜드리고 또 콘텐츠를 잘 제작하기 위해서는 스튜디오 공간이 필요한데 실제로 되게 작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또 작게 창작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공간을 대여한다거나 또 기기를 구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모두 비용의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비용 부분을 줄여드리기 위한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드리기 위해서 이 공간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서울, 부산, 그리고 이제 광주에 들어섰습니다.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 광주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광주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파트너 스퀘어의 어떤 규모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예요. 저희가 7층 건물을 매입해서 파트너 스퀘어는 1층부터 4층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공간마다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또 필요한 지원 사항들을 이제 갖추게 될 거고요. 이곳에서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공간이 크다 보니까 그동안은 사업자와 창작자를 위한 공간만 있었다면 광주에서는 사업자와 창작자와 또 이용자까지도 같이 고려한 공간이 마련이 돼서 실제로 1층 공간은 이용자 누구나 오셔서 공간을 보시고 사업자의 어떤 상품이라던가 창작자의 콘텐츠를 보실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공간에 입주한 창작자분들은 어떤 분들이고 또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이 아뜰리에 공간에는 총 8팀의 그 창작자분들이 입주하고 계신데요. 이 공간에서는 뭐 수공예, 뭐 회화, 도예, 뭐 일러스트, 캘리그라피 뭐 이런 식의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분들이 실제 입주하시면서 이 공간에서 콘텐츠를 제작하시는 건 기본이고요. 이제 6개월 정도를 상주하시면서 콘텐츠 활동들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가 그것에 필요한 어떤 뭐 기기라던가 교육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지원을 해드리고요. 또 이들이 또 잘 홍보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또 오프라인을 통해서는 뭐 오픈 클래스를 통해서 이용자를 만나게 한다거나 온라인의 스토어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콘텐츠 창작물들을 판매하실 수 있도록까지 연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이 이용자들에게도 열린 공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용자들은 어떤 체험을 좀 할 수 있나요?
호남권에 위치한 분들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산지직송 샐러드를 선정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상품을 판매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네이버에서 이용자가 만나고 계시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전시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회적 기업 베어베터라고 하는 기업하고 같이 발달장애 청년들과 함께 이제 공간을 마련해서 그 이용자들이 그 카페를 쉽게 이용하실 수 있게 할 거고, 또 네이버에 이제 브랜드 물품을 구매하실 수 있는 스토어 공간이 마련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취지만큼이나 좀 좋은 공간으로 좀 거듭이 났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율성 선생의 예술 혼을 기리는 한중 정율성 동요제가 올해는 중국 닝포시에서 열렸습니다. 정율성 선생의 노래를 통해서 한국과 중국 어린이들은 우정과 화합의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중국 어린이 합창단이 귀에 익숙한 멜로디의 공연을 선사합니다. 아름다운 노랫말이 멋진 율동과 함께 어우러집니다. 광주 살레시오 초등학교 학생들도 중국 친구들에게 친숙한 노래로 화답합니다. 노래 제목은 우리는 행복해요와 가마우지. 정율성 선생이 어린이들을 위해 직접 작곡한 노래입니다. 我认为韩国学生唱得非常好，我希望我们能一起学习，共同进步。 우리 전통 악기인 해금으로 연주하는 중국 대중가요가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합니다. 한국과 중국 어린이들은 정율성 선생의 모리와를 함께 부르며 이내 하나가 됐습니다. 다른 나라 학생들이었지만 같은 노래를 하나의 무대에서 부르면서 하나가 된 느낌을 받았고, 다음에 다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 도전해보고 싶고. 한국 학생들의 공연 소식을 듣고 베이징에서 날아온 정율성 선생의 딸 정소재 여사도 흐뭇한 미소로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有那个中韩友好的这种概念，当然那个从我来讲的话，我也非常希望这个活动能够继续也持续下去。 중국 3대 음악가로 추앙받는 정율성 선생을 기리기 위한 정율성 동요제가 어느덧 5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인 한중 어린이들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중국 닝포에서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네,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나들이 하기도 좋은데요. 오늘은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여러분께 안내하겠습니다. 네, 정수정 여행 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담양으로 저희를 안내하신다고요? 네. 이렇게 가을이 오는 길목,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더욱 녹음이 이렇게 지쳐가는 때인데요. 더욱 붉게 물든 자미꽃길을 따라서 꽃길만 걷게 해줄 수 있는 여행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네. 명옥헌 원림입니다. 이 명옥헌은 조선 중기 오희도가 살았던 집 정원으로 이 물소리도 옥구슬이 굴러가는 소리와 같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 명옥헌입니다. 이곳은 담양의 정자 원림 중에서 자미나무와 배롱나무 꽃이 아주 유명하죠. 그렇군요. 명옥헌 원림에서는 또 연못이 볼거리죠. 아, 그렇습니다. 이 명옥헌 원림 중에 네모난 형태의 연못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세상이 네모라다라고 생각했던 옛사람들의 네. 생각을 담은 네. 이렇게 연못이라고 하고요. 이 연못을 중심으로 가장자리 뚝방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 요맘때 배롱나무 꽃이 지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그 꽃비가 되어서 정원 곳곳에 이렇게 휘날리고 있는데요. 이 꽃잎이 물 위에서 붉은 용단처럼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네. 아름다운 자미나무, 그리고 배롱나무의 정원의 원림이 바로 명옥헌 원림이죠. 네, 소개만 들어도 그 현실을 좀 잊고 힐링이 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이 담양에서는 선비들이 예전에 풍류를 즐겼던 공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명옥헌 원림 이외에 어떤 공간이 또 있을까요? 네, 환벽당을 비롯해서 또 환벽당 아래로 취가정, 그리고 또 식영정, 소세원 등 아주 유명한 곳들이 많은데요. 네. 그중에 이제 첫 번째 환벽당입니다. 충효동에 자리하고 있고요. 이 환벽은 말 그대로 푸른 벽을 병풍을 두른 듯
둘러져 있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조선 중기 문신이었던 김윤재가 후학을 가르쳤던 정자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다음으로 취가정인데요. 이 취가정은 정자의 이름은 그 정철의 제자였던 권필의 꿈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렇게 죽음을 당했던 김덕령이 꿈에 나타나서 네.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 한 맺힌 그 취시가를 이렇게 노래했다고 하는데요. 이 권필이 이에 화답을 하면서 이렇게 원혼을 달랬다고 전해지죠. 네네. 그리고 여기에 또 그림자도 쉬어가는 정자 바로 시경정입니다. 이 환벽당 송광정과 함께 이 송광의 유적이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또 대숲에서 소세하는 곳 바로 소세원이죠. 예. 네, 소세초사 양산보가 김효사화로 또 스승인 조광조가 사약을 받자 충격을 받고 그리고 고향의 낙향에서 소세원을 짓고 지금의 시무를 논했던 곳이기도 하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소개해 주신 곳들을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무등산 자락 누정에서 옛 선비들의 멋과 그리고 또 풍류를 만나는 기회 바로 풍류남도 나들이입니다. 이 추구집을 교재로 해서 한자와 인문학을 이곳에서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선비복 또 의상 체험도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서표 만들기, 수묵화 그리기, 또 국궁 체험도 이곳에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가정에서의 문화 해설, 그리고 또 화전과 화채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취가 음식놀이도 준비되어 있고요. 네. 여기에 또 루정을 거니면서 체험한 작품에 본인의 낙관을 직접 찍어서 작품을 완성해보는 낙관 체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풍류 정원 달빛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체험과 공연이 준비되어 있죠. 네, 이렇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풍류 남도 나들이 어떻게 하면 참여가 가능하죠? 네, 5월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시경정 아래 행사장에서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재단 062-232-2155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또 추석날 연휴인 9월 22일은 휴장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주말을 이용해서 가족과 그리고 네. 또 친구 이렇게 함께 특별한 시간 여행을 다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죠? 네, 체험도 되고 또 사진 촬영도 많이 가능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 콘텐츠 종합 전시회인 2018 광주 에이스페어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모레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32개 나라에서 4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홀로그램과 증강현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문화 분야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을 위한 문화 콘텐츠 잡페어가 동시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는 참여형 시민축제 2018 광주 청소년 상상 페스티벌이 내일 금남로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체험 놀이터와 청소년 참여 부스 등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이 준비돼 즐길 거리를 선사하고 특설 무대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열려 축제의 흥을 돋울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행사로 내일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 금남로 1가 전일빌딩 앞부터 금남로 3과 금남 근린공원 앞까지는 교통이 통제되고 시내버스 노선은 우회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60대 여성이 올해 국내 첫 일본 뇌염 환자로 확진됐다며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예방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올해 전체 모기 개체수는 평년 대비 약 36% 증가했고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 개체수는 전년 대비 약 43%가 감소했습니다. 이용섭 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 유럽의 선진 교통도시인 독일 뮌헨과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내일부터 19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방문합니다. 이 시장은 두 도시에서 도시철도와 트램 등을 직접 탑승해보고 안전성과 유지관리, 환승체계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